밤잠을 못 이루시는 저희 애청자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 오후 5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두 번째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근본과 기본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또 무엇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한 30분간에 걸친 정확하게 29분이라고 하는데 29분 동안의 담화, 혼자서 대화가 아니라 혼자서 담화를 29분간 한다는 건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 담화를 읽고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수긍할 만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언론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뭐 일면 톱 기사, 사설, 뭐 칼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거의 100%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역성 들고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설은 단 하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애청자 여러분하고 저는 어떤 판단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애청자 여러분의 그 공감대를 가장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아뢰야 될 텐데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도 답답하기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은 총선 참패 때문입니다. 총선 참패. 야당이 192석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문제는 예견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여야가 비등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여당이 다수당이 됐다면 국민의힘이 뭐 160석, 155석 이렇게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 하나도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거지요.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근본을 따지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선 참패는 왜 그렇게 된 거냐?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냐? 공천을 잘못한 거냐? 한동훈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의 특히 국회의원 후보들이 다 같이 모질이들만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그 유권자들, 국민들 뇌리에는요 아주 간단한 것들이 남거든요. 단순 명쾌한 것. 대통령 부인이 정체가 불분명한 재미 친북 목사라고 처음에 소개가 됐던 그 사람부터 300만 원짜리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의 파우치를 하나 받았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집권여당 총선의 발목을 잡은 것. 그리고 그 총선 직전에 해병대원 순직과 그의 수사를 무마하는 쪽으로 뭐 연루가 됐던 사람을 호주 대사로 발령을 내보내고 했던 일. 대파값을 이게 대통령 잘못인지 그 대파값 소동 말이죠. 이게 그 용산 대통령실의 홍보 라인의 무능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뭐 그런 몇 가지가 겹치면서 이 오로지 용산 대통령에 시작된 일로 인해서 한 50석이 날아갔다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세 마디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물론 언론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인 입법 교착 상태라는 것입니다. 입법부 기능이 거의 제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여소야대 때문입니다. 이른바 분점 정부라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총리가, 국무위원 20명이 모든 국정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리 총선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내각제 같으면은 총선 치러지는 결과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는 게 그게 내각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는 대통령제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은 내각제적 요소가 우리는 함께 병행되어 있는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선에 지는 순간, 여소야대가 되는 순간 이른바 집권 세력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점 정부입니다. 당연히 국정이 마비가 되고 국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고, 여의도에서 하는 그 다수당의 횡포, 강행 처리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입법 활동이 모두 흉기가 돼서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가슴을 찌르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대통령이 실패를 해야만 자기네들에게 집권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 2027년까지 계속해서 입법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집권하게 되는 그 길이 보이니까 모든 선거를 김건희 선거로 치러내면 승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김건희 특검. 그래서 어제 4번째로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헌정사상에서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특검을 4번이나 발의한 그런 희대의 정치적 광기 어린 사건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인 겁니다. 그 짧은 기간 속에 대통령 부인을 향해서 특검 발의를 4번이나 하고 3번은 폐기가 되고 이제 4번째 어제 통과가 되고, 앞으로 거부권 누가 행사할까요? 누가 행사합니까?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합니까? 만약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 정지 상태에 빠지는데,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가 하나요? 거부권 행사하나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만약 된다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를 했잖아요. 그때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고건 총리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도 그리 할까요? 그건 정당할까요? 야당이 인정할까요? 우선 당장 걸려있는 일은 그런 일들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 2가지 특검, 대통령 부부에게 치명상을 안길 수도 있는 이 특검,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주 거부권 행사할까요? 그래서 각가지 입법으로 대통령에게 대통령 실패가 자기네들을 집권의 길이 열린다고 봤던 이 민주당, 야당,
그것만으로는 성이 안 찼는지 탄핵을 남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2023년 봄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한 20개월쯤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20개월 그 어간에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28번을 했습니다. 28번. 물론 그중에는 폐기 처분된 것도 있고 지들이 멋쩍었는지 중간에 철회한 그런 탄핵 발의도 있지만 가결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28번입니다. 28번. 특검이 아닙니다. 특검은 27번이라고 하는데 탄핵이 28번입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 공공기관장,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검사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 질서의 교란이라고 보는 거고 이게 행정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리나라 계엄법 제2조 2항에 있는 바 계엄을 선포해야만 하는 그런 주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본 것입니다. 1987년 이전에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이럴 때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2달 이내에 총선을 치러가지고 국회를 다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1987년 그때 개헌 때 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느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부권. 그래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을 때 그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 겁니다. 그리고 재표결에서 정부 여당 10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폐기시키는 것. 그러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어요. 거부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설특검 같은 거. 그래서 그 틈을 해가지고 대통령 시행령을 어떻게 하고 내부 규칙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보완 처리를 자꾸만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계에 온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거부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번째가 뭐냐? 이게 바로 계엄령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은 1987년 상황에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국회에서 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이제 이 헌법에서 속간해서 없애버리는데 그럼 대통령이 이 무소불위의 국회를 견제할 수단은 누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이냐? 주민 소환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부권과 그리고 계엄 선포권. 그런데 계엄 선포는 1979년, 1980년 이때 이후로는 한 번도 선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자체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77조에 있는 계엄과 관련된 법조문은 사실상 사문화된 그 비슷한 상태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톡톡 깨워가지고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 불안, 언론 기자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정체가 일종의 멘붕 상태에 빠지는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그런 시간이 3일 밤에서 이 4일 새벽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문을 읽는데 얼굴이 약간 붉은 기가 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흥분 상태에 있었다. 대통령만 흥분한 줄 아십니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흥분 상태에 있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만 흥분 상태에 있었느냐? 기자들도 흥분 상태에 있었고, 국민들도 흥분 상태에 있었고, 흥분 상태가 계속되면은 모두가 쓰는 용어, 표현, 생각, 그 다음에 근거 이런 것들이 다 공중에 붕 떠오릅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이게 소문인지 아닌지 크로스 체킹도 안 된 상태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 침소 봉대가 되고, 그런 일 이미 우리 겪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내일 만약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은요, 이제 이거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잖아요. 그 만에 하나 가능성만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됩니다. 검사, 피고인 이게 아니고요.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인은 누가 될까요?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청구인은 누가 된다? 국회가 되는 겁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으니까 그 청구인은 대통령을 파면해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사람은 국회가 됩니다. 그럼 국회의장이 청구인이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법사위원장이 청구인이 됩니다. 다른 말로 소추위원. 일반 형사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소추위원, 청구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맞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누구다? 정청래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피청구인, 탄핵 소추를 당한 사람, 이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피청구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대리인단이 나옵니다. 변호사나 율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십수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본인이 직접 나가겠답니다. 만약 내일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그리고 본인이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니까 내가 나가서 나를 변호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쪽 청구인은 정청래, 이쪽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대면을 헌법재판소에서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탄핵 소추됐을 때 그때 청구인은 김기춘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내일 표가 어떻게 나올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나올지.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은 탄핵 소추 가결이 확실시 된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조선일보는 7명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동아일보는 8명, 서울신문은 9명 이렇게 헤아렸는데 그 숫자를. 근데 여러 가지 셈법이 있고, 직접 국회의원들한테 다 정치부 기자들이 전화 걸어서 어떡하실래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